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장 먼저 전해주실 소식이 인도네시아 대선 얘기군요. 어제 치러졌고 지금 개표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요. 결선 가지 않고 확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코이 대통령 밑에서 국방장관을 하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72살인데 이 사람이 승리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지금 득표율이 한 근 60% 정도로 지금 나타났고요. 러닝메이트가 조코이 장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뭐 조코이의 아바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사람은 2014년하고 2019년에도 대선에 나갔는데 조코이한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수에 성공을 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야당 쪽에서는 그 조직적인 대규모 부정이 있다 해서 지금 불복할 대세인데 개표 결과는 다음 달 한 20일쯤 공식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 20일이요? 네. 아직 진행 중이긴 하지만 어쨌든 60% 득표를 했고 뭐 승리를 선언했다. 이런 소식 첫 번째로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얘기 해보도록 하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마무리하자는 푸틴의 마쿠 제안을 바이든이 거부했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됐는데 이런 주장은 처음이 아니잖아요. 처음은 아닙니다. 네. 지금 로이터가 러시아 그 고위 소식통들을 이용해서 전했는데요. 작년 말부터 올해 초 사이에 중동 협력국들 어디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미국하고 마쿠 휴전 대화를 했지만 미국 쪽에서 우크라이나 없이는 우리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뭐 되지 않았다는 그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네. 지금 지난 2년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영토의 한 20% 정도를 점령을 했는데 이 상태에서 휴전하자는 게 러시아 쪽 제안이었다는 겁니다. 네. 지난해 말 튀르키예에서 회동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지난해 말에 튀르키예에서 미국하고 러시아 양쪽 이제 중재 인사를 통해서 만났다는 건데 네. 지금 뭐 우크라이나가 참여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한 모양입니다. 지금 여기 대해서 그 외신들 분석은 지금 아무래도 좀 전선이 좀 러시아가 좀 유리한 쪽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의회가 우크라이나 그 추가 지원을 지금 계속 제동을 걸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푸틴이 고려했을 거라는 겁니다. 네. 여기 대해서 지금 그 러시아 쪽 그 사람 얘기는 미국이 결국 그렇게 끝내 비토한 거에 대해서 좀 분개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휴전에 그 휴전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는데 그걸 믿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서 뭐 필요하다면 계속 싸우겠다. 이렇게 또 뭐 주장을 한 모양입니다. 네. 지금 이런 가운데 지난번에 그 푸틴이 그 터커 칼슨 미국 그 극우 언론이라고 그 전쟁 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인터뷰를 해서 그 거기에 대해서 얘기들이 나오는데 오늘 새벽에 그 러시아 쪽 보도를 보니까 푸틴이 그 자기네 매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하고의 인터뷰가 썩 만족스럽지는 않다. 그러면서 내가 미처 준비하지 않은 질문을 막 하더라.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서방 지도자들이 이 인터뷰를 좀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지 간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서방에 이렇게 내가 내 속내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거는 고맙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바이든 얘기도 했습니다. 미국 선거 어떻게 보느냐 그랬더니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되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바이든이 예측 가능하고 경험도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누가 돼도 그 상대할 용의는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앵커가 준비 안 한 질문을 했다라는 거에 뭐 관련돼서 저도 사실 준비 안 돼. 그리고 뭐 질문을 많이 던지니까. 네. 러시아 매체 보도는 옵더 레코드로 러시아 네. 악마화 문제도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옵더 레코드니까 이제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했다고 푸틴이 또 그걸 또 공개를 했는데 자우정은 어떻게든지 자기 인터뷰를 서방 쪽에서 많이 보도록 유도를 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나토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사실 좀 이야기가 좀 분분하잖아요. 이 얘기 좀 해볼까요? 그런 가운데 이 정책 고문이 구체적인 또 구상을 밝혀서 이게 또 눈에 띕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10일 그 트럼프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유세하면서 네. 그 나토 회원국 특히 유럽 회원국 다수가 그 GDP의 2%로 그 방위비 지출을 높이겠다는 2014년 그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면
미국이 당신들 보호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다 덧붙여서 그들, 이제 러시아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키는 대로 하라고 격려하겠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이런 가운데 지금 뭐 트럼프는 조금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트럼프 정책 고문이라고 트럼프 캠프가 밝힌 그 켈로그라고 이 사람이 전 트럼프 행정부 때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을 했는데 로이터하고 회견한 게 그저께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좀 약간 좀 눈에 띄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나토 조약 5조를 보면은 한 회원국이 공격받으면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보고 집단 대응하기로 돼 있는 게 나토 조약 5조인데 네. 이 사람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이것만 자꾸 그 국제사회가 집중을 하는데 그거 말고 나토 조약 3조도 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이 확보, 그 회원국들이 자체 방위 예산 확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게 나토 조약 3조에 들어있는데 네. 그게 충족이 돼야지만 나토 5조도 연결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조의 토대가 되는 게 3조인데 그렇죠. 예. 3조가 안 지켜지면 5조 또한 그렇죠. 힘들다. 3조가 안 지켜지면 5조로다가 자동 적용을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네. 하면서 지금 이 GDP 2% 이상으로 높이기로 한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위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집단 방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자기는 본다. 그다음에 나토 공유 장비라든가 훈련 적금 차단 같은 제재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회원국이 나토에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는 길도 열어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만약에 그러면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에 뭐 회의가 열릴 수 있다 이런 예, 얘기예요. 이 사람 얘기는 네. 내년 당선이 될 경우에 내년 네. 6월에 나토 미래를 위한 정상회의가 열려서 이 문제를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나토가 조약 준수를 토대로 한 계층화된 동맹, 그러니까 차별화한다는 겁니다. 그 즉 2%를 달성한 회원국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를 차별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대해서 트럼프 캠프는 뭐 코멘트 요청에 응하지 않았는데 일단 이 사람이 정책 고문이라고 소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켈로그가 트럼프하고 이 문제를 사전 협의했는지도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네. 이 문제가 여러 국가들에 굉장히 어떻게 흘러갈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또 네. 재밌는 걸 보면 로이터 보도인데요. 그 2019년, 2021년 트럼프 그 행정부 때 국가안보보장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이런 사람이 작년 12월에 로이터하고 회견을 한 거를 상기시켰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2% 방위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동맹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매기는 방안도 트럼프 재선 시에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또 보도를 상기시켰습니다. 네. 그 나토가 여기 대해서 오늘 새벽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올해 31개 회원국 가운데 11개국만 GDP 2% 방위비 지출을 뭐 약속을 지켰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다. 18개국이 이 약속을 이행했다. 그러면서 2014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10년 후에 이제 2%를 달성합시다고 약속했던 그 해에 비해서 6배 늘어난 거다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올해 처음으로 유럽 나토 회원국들의 총 방위비 규모가 각국 합산 GDP 대비 2%를 전체를 합치면 2%를 달성할 걸로 보인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트럼프가 그저께 자기 소셜 미디어 그 트루스 소셜에 나토 그 방위비 지출 뭐 이 현황 같은 거 그래픽 같은 거 그려가면서 이제 압박을 했거든요. 그 이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당신이 틀렸다 하는 걸 그래픽까지 제시를 하면서 맞대응을 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면서 그렇습니다. 네. 반박을 했고 맞대응을 했군요. 여기까지 듣겠고요. 다음 얘기는요. 이 유럽연합의 빅테크 특별 규제 대상 어디까지 범위가 될 것인가 굉장히 시장의 관심사이기도 한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일부 서비스를 제외하기로 결정이 된 겁니까? 잠깐 설명드리면요. 네. 유럽연합이 작년 9월에 이른바 디지털 시장법이라고 이게 이제 그 이런 IT 대기업들이 이런 그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이 큰 기업들 뭐 이런 그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그 것들에 대해서 그 게이트키퍼 특별 규제 대상 기업으로 대상을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이제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자기네 일부 서비스가 너무 그 가혹한 규정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이건 이의를 제기를 했거든요. 여기 대해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그저께 일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일부는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보면은 애플 문자 서비스가 아이메시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온라인 검색 엔진 빙 이런 것들 한 4가지 서비스를 이런 게이트키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자체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한 결정 자체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여기 에저까지 네. 네, 에지까지 들어가고 관련돼서 좀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밝혔습니까? 이게 이제 이런 이 법이 소비자하고 네. 판매자 간에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네.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그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그렇게 지정을 했는데 이제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부 서비스는 시장 지배력을 남용할 만큼 그 정도 힘이 없다는 식으로 이의를 제기했고 이거를 인정을 한 겁니다. 네. 이제 이 법이 이제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그 조사 기간이었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게 시행이 되면은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이제 자사 서비스를 통해서 획득한 유저 개인 정보를 자기네 다른 서비스에 활용하는 게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구글이나 애플 같은 경우에 그동안 자기네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던 앱을 제한 없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방하는 그런 것도 이제 강제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길 경우에는 뭐 돈을 내야 됩니까? 연간 전체 매출의 한 최대 10% 과징금 그리고 또 어기면요 과징금 규모가 최대 20%까지 상향 조절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강력한 법입니다. 연간 매출의 최대 10%면 진짜 상당한 건데요. 큰 액수죠. 네. 네. 자, 이 부분에서 애플과 MS 일부 서비스는 제외가 됐다. 하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다라는 그렇습니다. 네,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AI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 정치적 딥페이크 공동 규제를 논의했다라는 건데요. 논의를 한다는 겁니까? 했다는 겁니까? 지금 논의를 네.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고 있다. 메타 플랫폼 그 대변인이 그저께 AFP에 이메일 설명을 보냈는데요. 네. 딥페이크 특히 정치적인 쪽에서 왜냐하면 이제 올해가 선거이기 때문에 그런 그 위험한 콘텐츠를 규제하기 위한 협약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으면서 지금 금요일 뮌헨에서 안보 회의가 열리는데 그때 내용이 공개될 거다 이렇게만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어제 같은 보도를 했습니다. AI 대기업들이 이 AI 기술로 생성되는 그 이미지, 영상, 오디오로부터 유권자를 보호하는 공동 규제에 합의할 거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걸 확인을 한 겁니다. 네. 이게 올해가 정말 많은 선거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 선거해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중요하게 보는 거잖아요. 벌써 올해 들어서 선거 몇 군데에서 치러졌는데 그렇죠. 이런 그 정치적인 딥페이크 그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죠. 이 메타 성명은 올해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선거가 치러지는 민감한 시기다. 따라서 IT 업계가 유권자를 겨냥한 그 AI 기술 악용을 견제하는 데 힘을 합치고 있다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어도비, 구글 메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틱톡 같은 그런 데서 서로 어떤 목적을 공유하면서 공동 대응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네. 이미 그 메타, 구글, 오픈 AI 3사는 자기네가 그 워터마크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AI로 만들어진 이미지는 이게 AI로 만들어졌다는 걸 워터마크를 반드시 붙이도록 그렇게 이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어떤 뭐 영상 같은 거나 사진을 보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좀 멋지면 이게 AI가 만든 게 아닌가라는 오히려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실물보다 더 네. 정확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관련돼서 또 정치적 딥페이크 공동 규제를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 제재 회피를 도왔다는 이유로 이 중국 본토 비롯해서 제3국 기업에 대한 신규 제재를 논의 중이라고요. 어떤 얘기인가요? 그 유럽연합이 앞서 그동안에 러시아 제재 우회하는 것을 돕는 기업들을 제재를 해왔습니다. 네. 앞서서 홍콩에 본사를 둔 3개 기업을 제재했지만 중국 본토 기업은 당시 그 독일 등에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중국과의 그 교역 때문에 그래도 그건 블랙리스트에 넣지 말자고 해가지고 그때는 못했는데 이번에 그
보도를 보니까 이제 이번에는 중국 본토 기업까지 이제 넣는 모양입니다. 네. 한 서너 개 정도가 포함됐다고 하는데 유럽연합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시작된 지 2주년이 이제 오는 24일인데 그때 13차 제재를 발표하는데 거기 포함을 시킨다는 겁니다. 네. 그 중국 본토 기업 말고 튀르키예, 인도, 세르비아 같은 제3국 기업 한 20곳도 제재 대상에 지금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신규 제재 중국 본토에 대해서 유럽연합이 처음으로 제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재가 확정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아시다시피 이제 네. 유럽연합은 주요 정책은 27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만장일치. 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헝가리가 친 러시아 쪽이죠. 그동안 유일하게 지금 또 반대를 회의적인 입장인 모양인데 지금 계속 설득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되면은 그 중국 제재 대상인 그 중국 본토 기업은 유럽연합에서 장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상당히 발끈할 겁니다. 근데 지금 헝가리가 지금 계속 견제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중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오는 24일에 2년이다 말씀해 벌써 2년이 주셨는데 벌써 됐습니다. 2년이 됐군요. 네. 자, 다음 얘기 해봅니다. 일본 반도체 장비 업계 이 중국 수요 급증 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 어떤 얘기일까요? 블룸버그가 어제 보도를 했는데요. 네. 그 미국이 그동안에 뭐 중국에 대한 특히 첨단 반도체 설비 공급 같은 거 철저하게 차단을 해왔는데 일본 반도체 장비 업계가 그 어부지리를 본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특히 그 범용, 그 레거시라고 하죠. 범용 장비 구입을 적극적으로 늘렸다는 겁니다. 지난 그 작년 10월부터인가 이제 규제를 대폭 강화를 했죠, 미국이. 그래서 그 사이에 한 구형 반도체 제조를 위한 그 범용 장비 구매를 대폭 늘렸다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중국이 이제 실리콘을 세척하거나 절단하는데 사용되는 장비를 일본에서 많이 사왔다는 겁니다. 일본 업계 쪽에서도 이거를 뭐 사실상 확인을 했습니다. 네. 한 예로 도쿄 일렉트론 같은 경우에 중국 매출이 기록적으로 늘어나가지고 지금 뭐 보니까 지금 뭐 실적 전망치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그저께 하루에만 시가총액이 1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6조 원 정도가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일본 증시가 굉장히 좋은데 이 개별적으로 기업들에도 뭐 이런 이슈가 있는데 중국도 이 반도체 장비 업계를 좀 도와주고 있군요. 그리고 그 뭐 웨이퍼 세정 그 시스템을 만드는 그 스크린 홀딩스라는 데도 그렇고 지금 네. 뭐 반도체 장비 매출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나올 걸로 예상이 됐고요. 그 주가도 뭐 엄청 뛰었습니다. 스크린 홀딩스 뭐 그다음에 캐논 같은 데도 그렇고 지금 뭐 보니까 뭐 전부 지금 중국 매출이 늘어나가지고 지금 뭐 그야말로 표정 관리를 하는데 이제 미국 눈치를 보긴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MSCI 일본 반도체 장비 지수가 지금 2022년 10월부터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그 이제 특히 중국 이 반도체 부분 견제를 강화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 지수가 2배 이상 상승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 반도체 생산 쪽에서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반도체 투자, 그러니까 레거시 반도체 투자를 늘릴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일본 쪽의 전망은 더 좋은 거네요.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도쿄 일렉트로닉 그 CEO 얘기는요. 네. 중국이 자기네가 필요한 반도체 현재는 한 20%만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제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장비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특히 범용 반도체 장비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매출이 늘어날 거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중국 경제 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지만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 우리 분야에서는 전혀 그런 영향을 느끼지 못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얘기 해봅니다. 미국 연구진의 연구 결과입니까? 유방암에 대한 연구 결과인 것 같은데 침 한 방울로 정확히 진단이 가능하다. 이 입안에 있는 침 말하는 걸까요? 미국 플로리다 대학 네. 연구팀이 이제 미국 의학 전문지 헬스데이 뉴스에 그저께 논문을 이제 올린 걸 이제 그저께 보도가 됐는데요. 네. 아주 침 한 방울만 있어도 침 속에 있는 그 암 생물 표지 2가지를 체크를 해가지고 한 5초 정도밖에 시간이 안 걸리고 그래가지고 하면 유방암이다 아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검사 키트가 한 손바닥만한데
재사용도 가능하고 비용도 엄청나게 싸다는 겁니다. 뭐 몇 달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데요. 사실 침 한 방울로 진단이 가능하다는 것도 놀라운데 이게 5초밖에 안 걸리고 뭐 재사용도 가능하고 비용도 저렴하고 장점은 다 갖췄는데요. 네, 이렇게만 들으면 뭐좀 전문적인 얘기들인데 그건 뭐 그냥 뭐 생략을 하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생물집 표지를 이용해서 유방이 건강하다, 초기다, 진행성 유방암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21개 정도 침 테스트로 샘플로 테스트했더니 정확하게 구분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적은 그러니까 한 방울도 검사 결과가 정확한 걸로 나타났다는 게 연구팀의 이제 설명입니다. 이게 아직은 연구 단계인가요? 이게 막 상용화가 되면 상당히 좀 또 반영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뭐 유방암 진단하려면 뭐 굉장히 복잡하고 엑선 촬영도 하고 뭐 MRI 뭐 초음파 검사 돈도 많이 들고 특히 이제 이렇게 되면은 방사선 노출 또 감사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네. 저는 이게 상용화 될 경우에는 지금 뭐 상당한 그 시장에서도 상당한 주목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 얘기는요. 기후 얘기 하나 해보도록 하죠. 지구 온난화 타신 심층 해류 붕괴 경고인데 이게 굉장히 지구 기후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붕괴되고 있다고요? 이 심층 해류라는 게요. 네. 극지에 있는 그 차가운 물이 이제 빙하가 녹고 하니까 이제 깊숙이 가라앉아가지고 이제 저 위 이제 흘러내려가면서 이제 그게 뭐 극지에 있는 양분 같은 것도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수온도 조절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해왔는데 그 시스템의 기상 이변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처음만 나온 게 아니고요. 그 작년 7월에도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의 연구팀이 이런 걸 경고를 했고 이번에 또 보니까 이번에는 네덜란드 연구팀이 또 그 며칠 전에 국제학술지에 이걸 또 논문을 같은 경고를 담은 논문을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서 특히 이게 이제 심층 해류 붕괴에 대한 경고인데요. 북반구에도 이런 게 있고 이게 이제 이름이 전반적으로 이런 걸 보면 뭐 몇 년도까지 어느 정도 뭐 어떻게 될 수 있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 연도가 좀 이게 이제 나왔습니까? 그 네. 남반구에도 있고 북반구에도 있는데 네. 북반구에 있는 게 이제 대서양 자오선 역전순환이라는 이제 용어가 붙어 네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대학들 연구팀 경고를 보면 빠르면 내년부터 붕괴가 시작돼가지고 2095년 이전에 이게 완전히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후 위기에 또 다른 엄청난 충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한번 망가지면은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네덜란드 연구팀이 이런 그 상황이 터졌던 게 마지막 빙하기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북반구 평균 기온이 10년 사이에 무려 섭씨 15도나 급변을 했다는 겁니다. 이번 최근에 섭씨 1.5도 올라가고 말고 뭐 이거 막는 게 지금 우리한테는 관건인데 이렇게 엄청나게 그 기온이 요동을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현재는 그래도 켜져 있는데 네. 꺼지는 수 있다는 거다. 근데 이제 지금 또 보면은요, 그 유엔 정부 간 그 기후 변화 그 협의체는 21세기 중에는 완전 붕괴되지 않을 거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거든요. 여기 대해서 이제 네덜란드 연구팀 이번에 나온 보고를 보면은 물론 그런 신중한 입장도 있지만 이런 지표들이 자꾸 확인이 되는 자체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 경각심을 낮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당장 내일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런 경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건 우리가 반드시 좀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자님도 기후 위기, 네, 기후 이건 얘기 뭐 계속해서 그럼요. 여러 네. 차례 말씀드렸지만 여기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 전해주시잖아요.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국제뉴스 듣겠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